이란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180기 동시다발 실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중동의 하늘을 지킨 것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패트리어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공망의 핵심 한 축에는 한국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천궁.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피식 웃었던 사람입니다. 나토 방공수석 컨설턴트로 28년을 일하면서 아시아산 방공 시스템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95%.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훈련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에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앞에서 저의 28년 확신은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켄트 블랙번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이고 올해로 55입니다. 나토 방공체계 조달 수석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오래된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하늘을 지키는 방패의 수준을 결정해온 사람입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판단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버지니아 자택 서재에는 표창장과 감사패가 빼곡합니다. 미 공군 방공전력 분석관 시절부터 시작해서 나토 방공 통합 전력 평가 보고서를 7차례 단독으로 집필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가리켜 걸어다니는 방공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진짜 방패는 서구에서만 나온다고. 패트리어트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아이리스 마이너스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합작한 산프 마이너스티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수십 년의 기술 축적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인정한 방어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를 눈을 감고도 줄줄이 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경쟁력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빠르게 흡수해서 만든 2세대 모방 산업. 그것이 제가 한국 방위 산업에 붙였던 딱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판단입니다만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 캐럴린은 제가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디 가요? 아부다비요. 방산 전시회 평가 업무입니다. 한 2주면 끝나겠죠. 캐럴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하고 2달씩 다녀오잖아요.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번엔 정말 별것 없는 출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비교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 그 결론은 언제나 서구 시스템의 승리였고 저는 그 결론이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아부다비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독일 출신의 오랜 동료 군터 하이네만이 출발 전날 전화를 해왔습니다. 군터는 나토 방공 통합 전력 평가단에서 저와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냉철하고 원칙주의적이며 유럽 방산에 대한 자부심이 저 못지않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켄트, 이번 전시회에 한국 부스가 크게 들어온다고 하더군. 천궁인가 하는 시스템. 그래요? 구경은 해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시회마다 새로운 나라들이 새로운 이름의 시스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대부분은 화려한 브로셔와 달리 실전에서 쓸만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한국도 그 범주에 속할 것이라고 저는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이패드로 이번 전시회 참가국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저는 한국 항목에서 잠깐 시선이 머물렀다가 이내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 할애한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내리자 사막의 열기가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3월임에도 기온이 35도를 넘었습니다. 공항 출구를 나서면서 저는 오랜 습관대로 시계를 현지 시간으로 맞추었습니다. 오후 2시 17분. 저는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시계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방산 전시회, 이른바 아이덱스가 열리는 아부다비 국제전시센터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세계 65개국에서 1,400여 개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전시회를 4번째 방문하는 터라 낯선 느낌은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미국관이 가장 크고 화려했고 유럽관이 그 옆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평가팀과 합류했습니다. 팀원은 모두 5명이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줄리아 모리스였습니다. 32의 젊은 여성 분석가로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방위정책학 박사를 받은 재원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녀를 가볍게 봤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역시 제가 나중에 부끄럽게 인정해야 했던 편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빅터 르클레르, 프랑스 출신의 방산 컨설턴트로 유럽 최대 미사일 방산 업체인 MBDA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나토 방산 협력 고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럽 방산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눈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첫눈에 봤지만 그때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빅터는 환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켄트, 오랜만이에요. 이번 전시회 3-T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꼭 봐야 해요. 저는 악수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나서 일정대로 진행하죠. 그것이 빅터와의 첫 대화였습니다. 그 짧은 교환 속에 이미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전시회 첫날, 저는 미국관과 유럽관을 순서대로 돌았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최신 개량형, 아이리스-T의 장거리 버전, 3-T의 업그레이드 사양, 익숙한 시스템들의 익숙한 발전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챙기고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트에 메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다 한국관 앞을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전시 부스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이 붙은 시스템의 모형이 당당하게 서 있었고 여러 나라의 관계자들이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시선을 던졌다가 이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군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지 않겠어, 켄트?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요. 일단 우선순위대로 가죠. 그것이 제가 천궁이를 처음 마주했던 순간입니다. 피식 웃으며 지나쳤던 그 순간이 이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과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내 캐럴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별것 없었어요. 내일도 같을 것 같고 그때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 이틀째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조식을 빠르게 마치고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관과 나머지 유럽 부스들을 마저 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입구에서 낯선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소속 살레 알만수리 대령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전날 잠깐 본 기억이 있었지만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블랙번 씨, 잠깐 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일정이 빡빡했지만 아랍에미리트 공군 장교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레는 저를 전시장 한쪽의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살레는 문을 닫고 자리에 앉으며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랍어와 영어가 병기된 기밀 등급 표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실전 운용 결과 보고서, 이란발 복합 공격 대응 현황, 미사일 180기 격추 170기, 드론 800기 격추 750기. 저는 그 숫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3번, 4번, 5번.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살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궁이 이 방공망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요격 성공률은 95%였습니다. 실전입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저는 파일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숨기려고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공식 자료입니까? 살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진짜 하늘을 지키는지를. 저는 잠시 살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28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보며 데이터의 신뢰성을 판단해온 제 눈이 그것을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80기 중 170기, 800기 중 750기, 95%. 저는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의 공식 요격 성공률을 알고 있습니다. 85%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조차 나중에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 성공률이 훨씬 낮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천궁이 실전에서 95%라고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측정 방법이 잘못됐을 것이다. 집계 기준이 다른 것이다. 아랍에미리트가 자국 방공망을 과시하기 위해 부풀린 숫자일 것이다. 온갖 반론을 머릿속에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살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은 숫자를 부풀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팀원들에게 살레의 자료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반응은 즉각 엇갈렸습니다. 빅터 르클레르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켄트, 이런 자료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무기 판촉에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해요. 반면 줄리아는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검증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우리 보고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번갈아 들으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28년 경력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 그 하늘 어딘가에 천공의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튿날부터 상황은 빠르게 복잡해졌습니다. 빅터가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켄트, 이번 평가에서 산프-T가 최우선 추천 순위에 올라야 해요. 그게 우리 팀에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알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빅터가 NBDA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 그 계약이 성사되면 빅터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빅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이끄는 대로 씁니다. 빅터. 빅터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빅터와 제 관계의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살레가 천공 운용 현장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기지를 방문해서 실제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가팀 전체가 아닌 단독 행동은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줄리아에게만 귀띔하고 기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기지 앞에서 저를 기다린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보안 장벽이었습니다. 기밀 운용 시설이었기 때문에 사전 승인 없이는 내부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레가 사전에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허가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빅터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칼날이었습니다. 켄트, 단독 행동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나토 본부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 것 같아요. 절차를 어긴 거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도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문가로서 길을 잃은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혼자 앉아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28년 동안 제대로 보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열고 오래된 파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걸프전 패트리어트 요격 성능 논란에 관한 학술 논문이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 정부는 패트리어트의 요격 성공률이 96%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팀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요격 성공률은 9%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그 논문을 예전에 읽었지만 애써 흘려보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문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 그 논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줄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무엇을요? 천공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요. 한국기술지원 요원입니다. 살레 대령이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살레가 주선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박재원을 만났습니다. 아부다비 구시가지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박재원은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40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눌 때 그 힘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파견된 현장기술지원 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천공이 시스템의 실전 운용 기간 동안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95%가 사실입니까? 박재원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료보다 현장이 더 정직합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허풍을 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을 담담하게 전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재원이 설명하는 천공이의 기술적 구조는 놀라웠습니다. 탐지 반경, 다중 표적 동시 교전 능력, 적어도 드론부터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아우르는 복합 대응 체계. 저는 들으면서 몇 번이나 속으로 감탄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줄리아는 빠르게 노트를 채웠습니다.
살레가 자리를 뜨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블랙번 씨, 이제 공식 허가 루트를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기지 내부 브리핑을 공식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불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판단이 아닌 현실을 먼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저와 줄리아 그리고 박재원은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살레가 공식 허가를 받아준 덕분에 아랍에미리트 공군 작전 분석팀과의 비공개 브리핑이 성사됐습니다. 호텔 회의실 한켠을 임시 분석실로 꾸렸고 박재원이 가져온 기술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천공이의 실전 운용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탐지 능력이었습니다. 천공이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을 추적하면서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패트리어트의 최신 개량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몇몇 항목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응 속도였습니다. 표적 탐지에서 요격 미사일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 저는 그 수치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수치가 진짜라면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란발 공격 대응 당시의 실제 교전 기록이 나왔습니다. 저는 줄리아와 함께 한 건씩 교전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표적의 종류, 고도, 속도, 발사 시점, 요격 성공 여부, 모든 것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데이터였습니다. 드론 750기 격추, 미사일 170기 격추. 그 숫자들이 이제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재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박재원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묘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자책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조용한 긍정이었습니다.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 빅터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단 한 글자였습니다. 멈춰. 저는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닫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빅터가 나토 상급 기관에 비공식 보고를 올렸다는 사실을 저는 저녁에야 알았습니다. 켄트 블랙번이 비공인 단독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2시간 내에 팀장 직위 박탈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통보가 담긴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군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켄트, 나야. 제발 그만해. 자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28년 경력이 날아갈 수 있어. 빅터 편에 서야 해. 우리 편에 있어야 해. 그게 자네를 위한 거야. 저는 군터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랜 우정이 조금씩 균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터는 제 가장 오랜 동료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저에게 진실을 외면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군터, 나는 데이터만 봐. 항상 그래왔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재원 옆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원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왜 이렇게 편한 걸까요? 박재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나라,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됐던 나라. 1950년대 초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나라가 단 70년 만에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95%의 요격 성공률을 실전에서 기록한 이 시스템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처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정전, 나라 전체가 잿더미였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선언하고 방산 기반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유도무기 국산화 첫 시도, 1990년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독자 기술 축적, 2000년대 천마, 신궁 등 국산 방공 시스템 개발 완료, 2010년대 천궁 체계 완성, 성능 개량 착수, 2020년대 천궁이 아랍에미리트 수출, 실전 배치, 그리고 95%. 저는 그 연표를 한 줄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생존 의지의 역사였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지키겠다는, 어떤 강대국도 우습게 볼 수 없는 방패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그 집요하고 치열한 7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운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을 받아서 만든 복사본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70년간 이를 악물고 쌓아온 생존의 결정체입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첫 줄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쓰겠습니다. 박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그는 바로 받았습니다. 저 보고서에 진실을 쓰겠습니다. 천궁이의 실전 성과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겠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블랙번 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줄리아가 새벽 4시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미 다 됐어요. 고마워요, 줄리아.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나토 방공 조달 수석 컨설턴트 켄트 블랙번의 독립 현장 검증 보고서. 아랍에미리트 운용 천궁이의 실전성과 분석 및 나토 방공 조달 기준 재검토 권고. 보고서의 결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존 서구 시스템 중심의 조달 판단 기준은 재검토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천궁이는 이번 실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비용 대비 전력 효율 측면에서도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 중 최우수 등급에 해당한다. 이 결론은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개입되지 않았다. 보고서를 나토 방공조달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것은 그날 오전 11시였습니다. 빅터가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막으려 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긴급 이해 신청을 올렸고 저의 조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나토 방공위원회 긴급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은 제게 직접 발표할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빅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빅터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발표는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현장 브리핑 내용, 교전 기록, 박재원으로부터 확인한 기술적 세부사항, 그리고 기존 패트리어트 및 삼프-T와의 객관적 성능 비교, 어느 것 하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발표가 끝난 뒤 자료를 들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몇 초가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채택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줄리아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살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블랙번, 고마워요. 진실은 결국 이기더군요.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이 눈부시게 파랬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천궁의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제 28년 경력 중 가장 옳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48시간 만에 세계 방산 업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먼저 보도했습니다. 나토 방공평가팀, 한국 천궁이 최우수 판정, 유럽산 시스템 우선 기조의 균열. 그 기사가 나가자마자 AP, 블룸버그, 디펜스 뉴스가 잇따라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격렬한 반발이었습니다. MBDA 측은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빅터는 언론을 통해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발이 거세면 거셀수록 천궁이의 존재감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방산업계에서 논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목받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나토 복수 회원국의 국방부에서 천궁이에 대한 공식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그리스 각국 방산 담당자들이 한국 측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씁쓸하면서도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공식 이메일이 도착한 것은 보고서 채택 이틀 뒤였습니다. 공식적이고 정중한 감사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자리에 왔는지를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럴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켄트.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 출장으로 멀어졌던 캐럴린과 저 사이에 그날 무언가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군터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켄트, 미안해. 자네가 맞았어.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군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빅터는 그 뒤로 조용해졌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빅터는 MBDA와의 관계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나토 고문직에서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버틸 수 있는 것은 결국 진실뿐이라는 것을 빅터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달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나토 방공 조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지명된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박재원도 그 포럼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리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공항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거대하며 어딘가 모르게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그 위로 수십 개의 다리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70년 전에 모든 것이 폐허였다고. 첫날 저를 맞이한 것은 박재원이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가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켄트 씨. 그것이 처음으로 그가 제 이름 뒤에 씨를 붙이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박재원이 저를 데려간 첫 번째 장소는 서울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전쟁, 서울이 3번 함락되고 3번 수복된 역사, 수백만 명의 희생,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 전시관 한쪽에 한국방산의 발전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부다비 호텔방에서 새벽에 혼자 찾아봤던 그 내용들이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K9 자주포 앞에 멈춰섰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자주포입니다. 폴란드가 수백 문을 계약했고 호주와 인도, 이집트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박재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K9의 육중한 포신을 바라보며 이상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아버지 세대가 폐허에서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날아다니던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 공포를 겪지 않겠다는 의지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일궈낸 것입니다. 박재원이 전시관 입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1950년에 17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갖고 계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재원이 계속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지금 아랍에미리트 하늘을 지키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기적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의지가 70년간 한 방향을 향해 쌓아온 결과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포럼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편견이 가장 위험한 적이다. 저는 연단에 서서 수백 명의 방산 전문가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인들, 나토 관계자들, 중동 각국 대표들. 저는 마이크 앞에서 처음으로 제 편견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을 무시했습니다. 28년 경력의 전문가가 데이터도 보지 않고 현장도 가보지 않고 선입견만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아부다비에서 배웠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방패는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의지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가 인정해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오며 박재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객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박재원과 함께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청계천, 그리고 한강변. 저는 걸으면서 이 도시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빠르고 열정적이며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에너지. 박재원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멈추는 방법을 모릅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강점이군요. 그리고 약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방산에서는 확실히 강점입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저녁에 박재원이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연탄 불 위에서 고기가 익는 냄새, 쌈에 고기와 마늘과 쌈장을 올려 먹는 방식,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문화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박재원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편이네요, 켄트 씨. 저는 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편이었습니다. 진실의 편이니까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밤입니다. 귀국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나토 방공 조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가장 먼저 한 가지 기준을 새로 세웠습니다. 어떤 나라의 시스템이든 실전 데이터가 있다면 반드시 공정하게 검토한다. 국적이 아니라 성능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것이 당연한 원칙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방산업계에서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드물었습니다. 로비와 관계와 기득권이 그 원칙을 언제나 비틀어왔습니다. 저는 그 비틀림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줄리아는 이제 제 팀에서 독립 분석 파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리아,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줄 것은 기술 지식이 아닙니다. 선입견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전문가의 자질입니다. 줄리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아부다비에서 배웠어요. 아내 캐럴린은 제가 귀국하던 날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오랜 출장에도 한 번도 공항에 마중 나온 적이 없었는데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캐럴린을 보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캐럴린이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켄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라졌어요. 훨씬 좋은 방향으로요. 우리는 오랫동안 공항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저는 벽에 걸린 표창장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8년의 훈장들. 저는 그것들이 여전히 소중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압니다. 과거에 저는 그 표창장들을 제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취했으니 내 판단이 옳다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성취는 다음을 위한 출발점일 뿐 정답의 증명이 아니라는 것을. 서재 한쪽에는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한국방산 연구 보고서들, 천궁 관련 기술 문서들, 박재원이 선물로 보내준 한국국방과학연구소 70년사 책자,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살레가 건네준 실전 데이터 파일의 복사본. 저는 그 파일을 볼 때마다 그날의 떨림을 다시 느낍니다. 180기 중 170기, 800기 중 750기. 그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70년이 압축된 숫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강연에 자주 나갑니다. 방산 분야의 신진 분석가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켄트 블랙번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그리고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편견은 경험으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편견도 단단해집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전문가의 확신이 새로운 진실을 보는 눈을 막아버리는 순간 그 전문가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과거를 지키는 수호자일 뿐입니다. 저는 아부다비에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살레의 용기 있는 제안 덕분에, 줄리아의 냉철한 판단 덕분에, 그리고 무엇보다 박재원이라는 한 한국인의 담담한 말 한마디 덕분에 자료보다 현장이 더 정직합니다. 그 말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가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땅에서 맨손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한국의 방산이 자라났습니다. 그 길이 지금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계가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 켄트 블랙번은 28년의 편견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줘야 할 분이 계신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